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자, 우리 고졸 검정고시 압축 클래스 한국사 부분을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1강입니다. 네. 자, 1강은 전근대사 한국사 관련된 단원을 이제 배우는데, 그 부분에 01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전근대사 한국사를 이제 01, 02, 03, 04 이렇게 이제 좀 소 단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키워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공부할 때 그동안 단골 기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그런 주요 핵심 개념. 이 한국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있었던 여러 중요한 사건들, 인물들, 중요한 게 바뀌진 않거든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모든 교과서에서 한국사에서 강조됐던 내용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검정고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키워드를 먼저 보고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검정고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이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주먹도끼,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 자, 요렇게 이 세 가지가 단골 기출 키워드고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요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입니다. 이런 유물이나 유적,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꼭 나왔었어요. 이거 보고서는 어느 시대죠? 구석기 시대요. 이거 보고는 어느 시대 거죠? 청동기 시대요. 또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고르세요. 또 유적을 고르세요. 고인돌이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공부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근대사에서 이 선사시대의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 배워보고 철기시대 여러 나라들 배워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의 성립 관련된 부분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삼국시대와 관련된 실은 철기시대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로 바로 넘어가서 키워드를 보니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나오네요. 고구려 전성기 때 왕들입니다. 고구려 전성기 때 가장 번영하고 잘 나갔을 때. 자, 그 다음에 법흥왕, 진흥왕. 자, 요런 왕들이 이제 신라의 또 이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과 그 전에 체계를 만들었던 법흥왕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신문왕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대 국가의 지배 체계에서 먼저 선사 문화부터 가봅시다. 자, 선사시대 관련된 내용은요, 꼭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꼭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선사시대는 역사로 기록을 남기기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먼저 기록할 사. 그래서 문자가 등장하고 기록을 남겼던 그 시대 이전, 자, 문자를 사용하고 기록을 남겼던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시대 전을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선사시대가 문자를 우리가 쓰기 전이다? 자, 언제냐면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관련된 문제가 2024년에, 2022년에, 2021년에 계속 나왔네요. 자, 구석기 시대에 요 유물을 꼭 기억합시다. 뗀석기. 뚝 떼서, 깨트려서 만들어낸 돌도구를 뗀석기라고 해요. 이 모양을 어떻게 기억해요? 이거 모양을 정말 정확하게 이 모양 그대로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막 되게 울퉁불퉁하네? 깨트려져 있네? 뭐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그냥 구석기 시대예요. 간석기는요, 굉장히 맹글맹글해요. 아주 잘 갈려져 있어서 매끈해, 겉에가. 근데 여기는 울퉁불퉁해. 울퉁불퉁하다? 그럼 뗀석기. 알겠죠? 그래서 이제 뗀석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먹도끼고, 주먹으로 딱 잡고 이렇게 막 다양한 용도로 썼던 것이고, 찌르개도 있고, 아무튼 울퉁불퉁하다. 자, 뼈도구도 썼고요. 자, 여기 이제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했던 시기고요. 자, 요 시기에 대한 특징을 쭉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연에서 필요한 걸 얻어서 생활했던 시기입니다. 뭘 만들어낼 줄, 생산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동물이다, 잡아먹고, 열매다, 따서 먹고, 물고기다, 또 잡아먹고, 요렇게.
사냥과 채집, 채집은 이제 뭘 물건과 열매 같은 거 따먹는 거 말합니다. 요런 걸 이제 중심으로 경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걸 찾아다녀야 돼. 계속 찾아다녀야 돼. 토끼 잡으러 막, 토끼까지는 아니지만 뭐 큰 뭐 이제 소가 있다. 소 잡으러 뭐 아니면은 뭐 매버드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찾으러 다녀야 돼요. 날씨가 여기가 추워지면은 뭐 열매가 다 떨어지겠죠? 그럼 다른 데 또 따뜻한 데 찾으러 다녀야 돼. 그래서 이동 생활.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지을 필요가 있겠어요? 언젠가 또 떠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동굴이라든지 바위 그늘 밑에 또는 막 그냥 천막 같은 거 연결해서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몸집이 큰 동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리지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 생활. 자, 그리고 평등 사회였습니다. 계급이 없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함께 이제 사냥해서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평등한 사회였고요. 조각품 같은 거 만들었고요. 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건 아니고 평양의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 연천 전곡리, 그 다음에 뭐 석장리 이렇게 동굴이 들어간 유적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구석기 시대인데 몰라도 돼요. 요것만 알면 돼요. 뗀석기. 그리고 평등 생활. 사냥하고 동굴을 중심으로 살았고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 봅시다. 새로울 신자, 돌석자. 그래서 새로운 돌도구인데요.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하필 또 그냥 맨들맨들하게. 아니면 또 돌 갈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맨들맨들한 돌을 이제 만들어 놓고서는 여기서 곡식 같은 거 놔두고 막 문지르는 거야. 갈아요. 그러면 곡식이 막 바스러지면서 가루가 되겠지. 그럴 때 썼던 거. 다양한 용도로 이제 돌을 갈아서 쓰임새에 맞게 쓰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간석기를 썼고요. 갈아서 만들었다. 간석기. 그 다음 중요한 게 토기입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가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와요. 끝이 뾰족하고 빗으로 긁은 듯한 문양이 들어가 있어. 빗살 문양. 그죠? 이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예요. 신석기 시대는요, 바로 토기,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을 썼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락바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다 꽂아요.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이제 실을 만들기 위한 섬유질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를 휘리릭 돌려요. 그러면 실이 확 꼬여가겠지. 그래서 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은 실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바늘에 끼워서 이제 옷감을 만들 때 썼던 도구들입니다. 자, 이때의 경제가 너무 중요한데요. 신석기 시대는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던 시기예요. 앞에 구석기 때는 찾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먹을 거를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찾아다녀. 어디서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먹고 나서 뱉었는데 싹이 자라더라고. 며칠 이제 있었던 거죠. 먹을 게 많아서. 근데 싹이 자라? 어머나? 이거 심으면 자라는구나. 가축을 잡아왔는데 암수가 같이 있었던 거죠. 다음날 봤더니 새끼를 낳았어? 뭐 같이 키우다 보면은 새끼가 더 생기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울 수 있게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농사와 목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신석기 혁명이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뭔가 생산을 해낼 수 있게 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 이제 채집과 사냥도 하기는 했지만 이 농경과 목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씨를 뿌리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죠? 물도 주면서. 또 울타리 치고 여기서 또 가축을 키워야 되고,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야. 정착, 머물러 살려다 보니까요. 이제 동굴에서 사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집을 지어야 돼요. 집. 움을 파고, 바닥에 움을 파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짚을 얹어가지고 만든 집이 움집입니다. 이게 지금 안에 단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운데에다가는 좀 화덕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불도 피웠어.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살짝 지붕을 얹어갖고 또다시 여기서 연기도 빠져나갈 수 있게 여기 나온 연기들은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 한 거. 이게 움집이에요. 자, 이렇게 움집도 지어서 살고 근데 움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기에 유리한 곳 강가라든지 또는 바닷가 쪽. 바닷가 쪽이 아무래도 강의 하구에 해당하고 평야가 발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바다에서도 먹을 걸 얻고 또 이제 땅에서도 먹을 걸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주로 머물러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 여전했고요. 머물러 살다 보니까 같이 계속해서 이제 이 살아가면서 가족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야. 씨족사회. 그리고 부족사회를 이룹니다. 자,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겨요. 농사가 잘 되려면 햇볕이 비쳐야 되고 적당히 따뜻해줘야 되겠고 비도 적당히 와줘야 되겠고 비 좀 오게 해주세요. 비가 너무 안 왔어요. 햇볕 좀 잘 비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러다 보니까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연물에다가도 막 빌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자연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자연의 현상에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게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에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영혼이 있다, 자연물의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무당,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이고요. 토테미즘은 동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야. 우리 이제 그 고조선의 그 단군 신화를 보면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겠어요? 곰이나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었던 거지. 자, 이러한 신앙이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이것도 좀 기억합시다. 그리고 보지 않았던 것도 가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가락바퀴 뼈바늘로 옷이나 금을 만들었다는 거 살짝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로 가면도 만들고 여기 이제 어깨 같은 데 거는 칠해거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예술 같은 거 이제 특히 이렇게 이 신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장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생겨났습니다. 자, 이제 유적지는요, 서울 암사동, 뭐 부산 동삼동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해서 정착이 되고 정착을 하니까 집을 짓고 살아가고 특히 집 짓고 살 때 뭐 기왕이면 살기 좋은 곳 강가나 바닷가 쪽에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오래오래 머물러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족사회가 됐고 부족사회가 됐고 하지만 여전히 평등사회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석기 혁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자, 다음은 청동기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가 또 시험 문제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제 시험 문제들을 보면 요거 고인돌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급의 발생, 이 고인돌과 함께 계급의 발생을 연결시키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동기 시대는 요 정도 시기다. 이렇게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흐름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다. 요것만 알아두시고요.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악기 중에 비파라는 악기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동검이거든요. 이 악기 모양이 비파가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 현을 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이제 악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이제 동검이다. 청동검이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요. 비파 형태로 생긴 동검. 알겠죠? 자,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해서 거울을 또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무늬가 좀 거칠어. 자, 이런 게 이제 거친 무늬 거울. 자, 그 다음에 간석기 여전히 씁니다. 청동기는요. 청동기를 쓰기는 썼지만 단단하지 않아요. 이거 잘 부러져요. 그래서 생활 도구로 쓰기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전히 돌 도구, 간석기를 썼고요. 대표적인 간석기가 반달 돌칼. 돌칼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반달 모양으로. 그리고 한쪽 편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썼느냐? 여기다 끈을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딱 집어넣고 잡아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곡식의 이삭 열매 같은 거 이걸 톡톡 끊어내면서 자를 때 수확할 때 썼던 도구가 반달 돌칼입니다. 아직 이제 여전히 간석기를 썼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토기는 이제 민무늬 토기. 앞서 신석기 때는 빗살무늬 토기. 끝이 뾰족하면서 빗으로 긁은 듯한 무늬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무늬가 없어졌어. 그리고 좀 끝도 편편해집니다. 바닥도 이렇게 생긴 그냥 민무늬 토기를 써요. 미송리식 토기. 요건 뭐냐면 입구가 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이게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기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다. 중요한 건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무덤이죠. 고인돌, 돌널 무덤 이런 무덤이 만들어졌고 특히 고인돌, 고여있는 돌, 그렇지? 응? 이 덮개돌의 무게가요. 막 100톤이 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무덤은 혼자 못 만들었겠죠. 가족 몇 명이 못 만들어요.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동원되어야 하는 무덤이란 말이야. 이런 무덤을 동네 사람 죽을 때마다 만들어줘요? 아니죠. 대단한 사람 죽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죽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누군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모였다? 권력 있는 집안이래. 청동기 시대에는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겼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과 같은 이런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는 계급이 드디어 발생을 했구나. 나뉘어졌구나. 평등하지 않구나 더 이상. 요거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랬는지를 한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농사와 목축을 신석기 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청동기 때는 더 고도로 발달을 해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발달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좀 남는 것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됐어요. 먹을 게 많아졌어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구는 많이 생산하고 남는 것도 많고 창고에 저장해두고 사는데 또 누구는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겠죠. 가난한 사람도 생겨. 이렇게 빈부의 격차는 이게 이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빈부격차잖아요. 식량을 누가 많이 저장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당장 없는 사람은 부자인 사람한테 가서 굽신거려야 돼. 저 일 좀 하고 저기 곡식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이 집안 일 좀 해드릴게요. 저 좀 어떻게 먹여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집에 속해갖고 그냥 하라는 일 다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지배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급이 분화하게 되었고 지배자가 등장했고 그 증거가 고인돌이고 그 시대가 청동기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지배자는요, 천손사상이라고 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야 라는 사상을 내세워서 부족을 통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게 고조선이야. 자, 그리고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만들어진다. 고조선 다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유적지는 그냥 참고로 기억해 두셔라. 자, 이제 철기 시대로 갑니다. 철기 시대로 가면은요,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청동기도 쓰지만 철기를 쓰게 되면은 어떤 점이 다르냐면 철은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청동은 좀 무르다고 있잖아요. 잘 부러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의식용으로 제사 지낼 때라든지 또는 칼 같은 거, 칼은 좀 날카로우니까 요거는 베고 찌르고 이러는 거는 부러지는 건 생활도구로 만들긴 좀 어렵지만 무기로 만들어서 이제 이 날카로운 도구로는 청동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유리병도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만큼 청동기도 날카롭게 만들어서 무기로는 썼던 거예요. 근데 요것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형동검이나 잔무늬 거울 같은 그런 이제 이 청동기 문화를 독자적으로 우리도 발전시켜 가면서 철로 만든 도구는 단단하기까지 하니까 이제 실생활에서도 쓰이는 거예요. 철제 농기구도 만들어지고 철로 만들어진 농기구, 철제 무기도 보급됩니다. 청동검 갖고 있는 사람하고 철제 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칼싸움 했어. 청동검은 더 잘 부러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청동검보다는 철로 된 검이 훨씬 더 빨리 이기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전쟁도 활발해지면서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탄생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널무덤, 돈무덤, 항아리 이제 연결해 놓은 그런 무덤들이 있었어요. 자, 농업 생산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좋아졌고요. 철제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정복 전쟁도 더 활발해지고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만들어졌다. 요 위쪽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여, 그리고 이제 뭐 위에 또 고구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만주하고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옥저, 동해, 그리고 아래쪽에 사만, 마한, 진안, 변한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한나라들, 요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이 철기 시대에 만들어지게 된 거,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때문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국과도 이 시기에 교역을 하면서 발전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고조선, 다시 고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333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성립됩니다. 자, 고조선은요,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다. 누가 세웠다? 단군안검이 세웠다. 밑줄 그은 거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만주와 한반도 북부, 요 정도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탁자식 고인돌은 아래쪽이 기둥이 좀 더 길어요. 이게 탁자식 고인돌이고, 바둑판식 고인돌은 위에가 좀 두껍고 아래가 짧아. 이게 바둑판처럼 생겼죠, 그죠? 아무튼 탁자식 고인돌, 요것이 출토되는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앞서 그랬던 이렇게 비파형 동검과 함께 미송리식 토기도 관련이 있고요. 단군안검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화룽이, 그죠? 하늘신의 아들이 맨날 밑에 인간 세상 내려다보기를 되게 즐겨했대요. 그래가지고 야, 나 내려가. 그래, 나라 한번 만들어 봐봐. 그래가지고 뭐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을 데리고, 이 바람과 구름과 비, 이게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고조선은 농경사회였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내려왔어. 일단 나는 하늘신의 자손이야. 가 되는 거죠. 자, 그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야. 그중에 누구하고 결탁했어요? 곰부족하고. 그래서 곰하고 웅녀가 됐잖아요, 곰이. 그리고 이제 이 환인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죠, 환웅하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야? 단군 왕검이야. 단군과 왕검이라는 뜻은요, 단군은 제사장을 뜻해요. 제사 지내는 사람. 왕검, 큰 칼, 정치적인 지배자를 뜻합니다. 옛날 고조선 사회는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고 그걸 한 사람이 했구나.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갑시다. 발전. 고조선이 쭉 발전을 합니다. 중국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을 하다가요. 위만이라는 인물이 내려옵니다. 중국에서 세력을 이끌고 왔다고 하는데 이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우리의 한 민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위를 차지하고 다시 고조선을 이어갑니다. 자,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더욱더 성장을 해 나가고요. 그때 이제 중국에는 한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의 한 나라. 그리고 아래쪽, 남쪽에 또 여러 나라들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한 나라에서 물건 가져다가 비싸게 팔고 여기 남쪽에 있는 국가들에게서 물건 사다가 한 나라한테 비싸게 팔고 그게 중개무역이야. 이런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는데요. 한 나라가 걱정되는 거야. 쟤 너무 크는데? 쟤 저렇게 크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치자. 이래가지고 한 나라의 무제가 침략을 해서 결국 망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한 나라가 9년을 설치하고 지배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고조선 사회의 특징.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지? 일단 앞서 봤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국 신화를 가지고도 농경 사회였고 재정일치 사회였고 이런 특징을 좀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급 사회였습니다. 팔조법이라는 이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 법조항을 해석하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법조항은 8개조에서 60개조로 변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8개만으로도 충분히 잘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순했는데 나중엔 60개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혼란해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8조법 보겠습니다. 8조법 가운데 지금 3가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남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남의 생명을 앗아가 너도 죽어. 이렇게 중대한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했다. 남에게 상처를 입혔잖아? 그러면 곡식으로 갚어. 물고기로 갚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갚으래요. 이 나라 어떤 나라야? 농경사회였구나. 그 곡식으로 갚으라고 하지. 야, 네가 누구 다치게 해서 일을 못하잖아.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네가 대신 가서 곡식으로 갚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산다. 도둑질, 네 것 내 것 구분이 있었네요. 사유재산이 있었다. 노비로 삼는다. 계급이 있었네. 이렇게 8개 조항 가운데 3개 조항만 가지고도 고조선 사회를 분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 나라가 참 많아요. 자, 요것도 이제 2021년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 좀 문화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나왔었던 것이고, 이제 나머지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삼안, 제가 위치 그렸던 거 같이 좀 기억하시면서, 부여가 이제 만주,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야. 여기는 좀 먹을 게 풍부했어요. 연맹체의 국가로서 여러 부족이 연합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고요. 이때 왕은 중앙의 지역을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 4개로 나눠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 마, 말, 우, 소, 돼지, 개 이렇게 가축의 이름을 붙인 이제 지역인 거죠. 가축의 이름을 붙인 이제 지도자들이 다스렸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토테미즘 같은 것도 알아볼 수 있겠고. 자, 농경과 목축이 모두 다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풍속, 순장. 지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따르던 사람들을 아니면 노비들을 같이 묻어버리는 거야. 그게 순장이에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 때문에 같이 묻히는 거죠. 자, 제촌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영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이 다음에 동해의 무천, 삼안의 계절제, 5월제, 10월제. 하늘의 제사를 지냈었어요. 철기시대 국가들은. 왜냐하면 농사 잘 되게 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자, 그 다음으로 가셔서 이제 고구려에게 멸망을 하는데 이 고구려는 어떤 국가냐? 고구려 백제 신라, 그죠? 삼국으로 이어지는 그 국가입니다. 졸본 지역, 산악지대야. 그래서 먹을 게 풍요롭지가 않았어요.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약탈을 해. 뺏어 먹어. 누구 거? 옥저하고 동해 거를 많이 뺏어 먹었어요. 얘네들은 동해안 쪽에 평야지대에 있어가지고 물자가 풍요로웠거든. 먹을 게 많았거든. 자, 고구려는요, 여기 부여와 마찬가지로 5부족 연맹체의 국가입니다. 연맹, 그죠? 그리고 이 부족장들이 제가회의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요. 여기서 좀 독특한 풍속들을 좀 기억해 둡시다. 여기 사만권 나왔었으니까 혹시라도 나온다면 요런 동네 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풍습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특히 서옥제하고 요거 민며느리제 좀 기억해 두시면서 서옥제는 뭐냐면 사위 서자야. 집옥자. 사위집을 집에 만들어 놓고요. 결혼을 하면 사위가 이 여자 쪽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서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집안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장성하면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러고 자기 집으로 가요.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여성의 집안에서 결혼을 하면은 여성의 집안에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남성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사위가 와서 일정 기간 일을 해주는 거야. 노동력 때문에 생긴 것이고 형사 취수호는 이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런 말이에요.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 뭐 이런 거고요. 자, 다음 이제 옥주하고 동해로 가보겠습니다. 둘 다 이제 동해안 쪽을 바탕으로 해서 물자가 풍요로웠고 여기는 왕이 없었어요. 군장이 지배했다. 그리고 선지 문물의 좀 수용이 좀 어려웠고 고구려의 압박을 좀 받아서 크게 성장 못했다. 중요한 건 뭐 많았어. 먹을 게 많았어. 그죠? 그래서 많이 뺏겼다. 고구려에게. 자, 여기 있는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여기는 사위가 왔잖아요. 여기는 며느리가 되기 전에 오는 거야. 민며느리제. 아직 아니야. 며느리가 아니야. 아닌데 어렸을 때 집에서 그냥 먹을 거나 축내고 있을 거 아니야. 여자 집에서. 걔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야, 너가 좀 키워줘. 어차피 데려갈 거잖아. 그래서 며느리가 되기 전에 어린 나이에 와서 이 남편이 될 집안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줘요. 장성해서 결혼할 때쯤 되면 다시 자기 집으로 가.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남편이 될 사람이 와서 뭐 선물 같은 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을 데려갑니다. 그게 민며느리제예요. 여기도 노동력이 귀하니까. 여성 쪽 집안에서는 얘 다 키워놨더니 데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키워라고 하는 거죠.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죽으면 공동으로 뭐 하나씩 같이 죽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먼저 뼈를 이렇게 좀 추려요. 땅에다 묻었다가 그다음에 뼈를 추린 다음에 요거 뼈만 모아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제 가족 공동묘에 넣어놔. 그다음 다음 가족이 죽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같이 넣는 거야. 우리 선산 같은 거 조상의 선산들 모아놓고서는 우리 집안 묘를 여기다 다 쓸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다음에 이제 동해는요. 조계혼. 여기도 결혼 풍속이야.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하면 안 돼. 족외혼. 부족 이외의 부족과 결혼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책화. 여기는 부족의 경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나 말로 갚아줘야 돼. 어디에서? 동해에서.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동해를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자, 사만. 한 번도 나왔지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볼게요. 여기 사만 같은 경우는 마한, 진안, 변안이라고 해서 한반도 남부. 그래서 마한, 진안, 변안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사 참 잘 되는 삼남지방에 해당하는 곳들이고 남부지방에 해당하는 곳들이고 농사가 처음부터 잘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독특하게 정치적인 담당자하고 제사를 지내는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었어. 그래서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지방에 놀러 가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새처럼 생긴 조각상을 나무로 만든 거 이렇게 세워놓는 곳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소대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천군이 다스리는 그런 신성한 구역이 있음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소도가 바로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벼농사 발달했고 철 많이 수출했고 그래서 제사는 저기 천군이 하고 정치는 신지읍차라고 하는 군장이 하고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구나.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백제, 신라, 가야로 이제 가야 연맹으로 또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3구 고구려, 백제, 신라 가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먼저 슬쩍 등장했었죠. 고구려부터 가볼게요. 자, 고구려 1세기, 2세기 성장 시기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졸본 저기 산악지대에서 좀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수도를 조금씩 아래로 땡겨와요. 그래가지고 국내성으로 옮기면서 제일 먼저 국가 체제를 좀 정비를 합니다. 고구려의 태조왕이 게르부 고씨 독점적 왕이 세습을 해요. 그러니까 부족 간에 돌아가면서 원래 연맹왕국에서 왕을 뽑다가 이제 게르부라는 부족이 야, 우리는 좀 잘 나가잖아. 이제 우리 집안에서만 왕 뽑을 거야. 우리 부족에서만. 이렇게 게르부 고씨들이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합니다. 이때쯤 바로 옥저를 정복해버렸거든. 세졌어. 자, 그 다음에 고국천왕. 자, 고국천왕 같은 경우는요, 부족적인 성격을 아예 없애고요. 행정적인 성격으로 이제 부족의 성격을 없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진대법이라고 해서 곡식을 좀 봄철에 빌려주고 가을철에 좀 받는, 저기 갚으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장 봄이
궁핍한 계절이었대요. 왜냐하면 가을에 수확한 걸 먹고 겨울이 지나서 농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때 먹은 거 다 먹고 나서 봄이 되면 많이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 그런 가운데 씨도 뿌려야 돼. 그래서 제일 가난할 때거든. 그때 빌려주는 거야, 곡식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진대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미천왕은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까지 영토를 더 확장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리방. 자, 소수리방이 불교를 수용합니다. 중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도 만들었고요. 율령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를 다스릴 때 필요한 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도입하면서 국가 체제를 정비했고요. 진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왕은 전성기 때 왕들이겠지. 자, 고구려 전성기 4세기, 5세기 무렵이고요. 광개토 대왕은 요동과 만주 일대를 정복을 하면서 영토를 훨씬 더 북쪽 지역으로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요,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써서 이렇게 왕의 이름, 왕의 이제 이런 연호를 하나 정해. 연도에 붙이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왕이 지배한 시기를 바탕으로 해서 연도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하는 걸 말합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이 워낙에 강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중국의 연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하지만 우리는 광개토대왕 때 스스로의 연호를 붙여 썼다. 자, 그 다음에 신라에 침입했던 외를 격퇴해 주기를 합니다. 신라가 우리 저기 왜구가 쳐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내무랑 시기에. 그때 가서 왜구를 격퇴해 주기도 하죠. 자, 장수왕.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서 장수왕은요. 수도를 더 아래쪽 평양으로 옮겨요. 그리고 아래로 진출해 내려가는 정책을 펼쳐갖고 한강을 차지합니다.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출해 내려가는 정책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한강유역에 있었죠. 그걸 함락해버리고 한강유역까지 차지를 했다. 그게 장수왕이다. 항상 전성기 때는 이렇게 한강이 있으면 한강을 누가 차지했는지 보시면 돼요. 고구려의 영토 안에 한강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고구려 전성기야. 누구 때? 장수왕 때. 한강 차지한 건 장수왕이에요. 알겠죠? 광개토 대왕이라는 아버지가 그 기반을 잘 마련해 놨기 때문에 장수왕이 가능한 거지. 광개토 대왕은 넓힐 광자 10개자, 영토할 때 토자. 영토를 많이 넓힌 왕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어요. 장수왕은 진짜 장수했어요.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70여 년이에요. 그거 얼마나 오래 사신 거야. 자, 아무튼 간에 전성기 기억해 두시면서, 자, 위기는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6세기 무렵 신라하고 백제가 이제 연합을 해요. 야, 고구려 너무 세다. 우리끼리 힘을 좀 합치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신라하고, 여기 있는 백제가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막 쳐들어 올라가죠. 이러면서 한강 유역을 다시 잃어버리고 세력이 좀 약화됐었습니다. 자, 이제 백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의 유이민 세력이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서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백제의 건국 그 설화를 보면 온조왕, 온조가 이 한강 유역에다가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웠을 때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 저 부여에서 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만들었고 또 고구려에서 또 이 주몽의 아들이 저 부여 쪽에서 이제 옛날에 낳았던 아들이 오니까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낳았던 아들들이 야 이거 좀 배다른 형이 왔으니까 우리가 좀 설 곳이 없다 내려가 보자 이래가지고 또 나와서 백제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부여와 고구려와 백제가 한 계통이구나라는 걸 그 건국 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한의 여러 소국 중에 하나로 출발을 해서 주변 소국을 정복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고요. 고이왕이 이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한 왕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좌평이라고 하는 관리와 또 16개의 관등 체계를 만들어서 관료, 왕 밑에서 일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의 옷의 색깔도 정해줬어요. 그래서 체계를 만들어준 거지.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이제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보면은 학생들 교복 색깔을 다르게 해요. 왜요? 언니 오빠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 안에서 옷이 다 똑같아가지고 막 어깨 치고 가고 막 인사도 안 하고 하면 안 되잖아. 나랑 다른 색깔. 3학년이다. 그럼 좀 피해가진 않더라도 부딪히진 않겠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위계 질서를 만드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반을 강화했던 시기고요. 자, 전성기 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근초고왕. 자, 마한의 전역을 복속하고 정복을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제의 전성기 때 영토가 한강을 차지했다. 그러면 근초고왕 시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때는 이제 근초고왕이 마한의 전체 지역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평양성도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왕이 이때 전사당합니다. 고국원왕이라고 하는 왕이 죽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동진, 외의 규슈 지방과도 교류를 활발하게 했던 시기. 이런 시기가 근초고왕 시기고요. 학자 고흥에게 이 백제의 역사를 또 기록해서 남겨라. 서기라고 하는 역사를 편찬하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진 않아요. 역사책은. 자, 침류왕 때 불교 수용했고요. 자, 위기는 문주왕 때 왔습니다. 계로왕 때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했고요. 이때가 이제 장수왕이 쳐들어왔던 시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주왕 때는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야 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뺏겼으니까 여기 계속 살면 안 되지. 고구려의 왕이 와서 여기 내 건데? 내려가. 여기 계속 있다가 나한테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러는데, 그죠? 내려가야죠. 도망가야죠.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이제 충청도 쪽에 있는 이제 공주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거기가 이제 웅진이라고 불렸어요. 그때는. 자, 그다음에 이제 무령왕과 성왕은 중흥의 노력을 꾀했던, 백제를 다시 한번 좀 흥하게 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전성기 때를 이제 지나서 좀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좀 잘 살기 위해서 무령왕은 담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좀 지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중국과도 교류를 많이 활발하게 해서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이제 이런 백제 문화유산 가운데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주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백제의 무덤이에요. 벽돌을 쌓아 만든 양식으로 이제 생겨난 무덤이고요. 이 벽돌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화강암이라고 하는 큰 돌산들이 많아서 그 화강암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큰 돌 가져다가 툭툭툭 치고 모양을 만들어서 건축물을 쌓았단 말이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중국은요. 영토는 넓은데 이제 이 돌산을 갖다가 또 구하러 가기까지 더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다지고 구워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 그런 벽돌 건물을 만듭니다. 근데 이 벽돌식 무덤? 우리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중국의 영향 받은 거죠. 중국은 저렇게도 만드는구나.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저렇게. 이래가지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무령왕릉 벽돌식 무덤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왕. 성왕 때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중흥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또 상황이 생기죠. 자, 사비로 수도를 옮깁니다. 공주는요, 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방어에는 유리한데 활발하게 교류하고 이제 좀 활동하기는 좀 불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평야지대로 내려와요. 거기가 바로 사비고요. 국호를 또 남부여로 고쳐요. 그래서 부여를 계승했다. 우리 여기 고구려에 이어서 아니야. 저 부여 계통이야. 꼭대기로 좋잖아. 우리 백제가 지금 고구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수도 뺏겼잖아. 근데 고구려 계승했다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싫지? 그래서 부여를 계승했다. 그래서 남부여라고 이름도 고치고요. 한강 하류 지역을 일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신라하고 손을 맞잡고, 야 신라 우리 힘 합치자 이래가지고 고구려 공격해서 한강을 뺏었어요. 근데 약속하기로는 한강의 상류 쪽은 신라가 가지고 하류 쪽을 백제가 가지기로 해요. 그렇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뭐야? 한강 상류는 지대도 가파르고 평야도 없고 이거 배 타고 나가가지고 황해 쪽 가가지고 중국으로 진출하기도 어렵고 여기가 알짜잖아. 나 여기까지 차지할래. 그래서 그냥 탁 차지를 해버리는 거야. 성왕이 너무 열받죠? 그래서 막 군사를 이끌고 직접 쳐들어가요, 신라로. 하지만 전사당합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신라에게 패하고 왕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백제의 역사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중요한 건 뭐다? 근초고왕 잘 기억해라. 그리고 성왕도 좀 기억해 두자.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라입니다. 자, 신라도 여러 차례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법흥왕과 진흥왕이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신라는 사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안 가운데 마한, 진안, 변한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한나라 가운데 사로 그 안에 있는 또 작은 국가야. 사로국은. 그래서 사로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6개 부족이 연맹을 하면서 박석, 김씨라고 하는 세 개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배출하다가 내무랑 때 드디어 김씨가 야, 내가 혼자 왕하고 싶다, 야. 니네랑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군장 중에 대군장 아니겠어. 마립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군장. 그래서 그런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이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이 되는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죠.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광개토대왕이 와가지고 탁 쳐주고. 자, 그 다음에 진안 지역까지 장악을 했고요. 다음 지증왕. 지증왕은요, 우리 우산국. 요거 때문에 좀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산국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고요. 요 지증왕 때부터
여기 지증왕 때부터 우리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상국을 정복함으로써.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신라라는 나라 이름도 생기고요. 중국식의 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라는 칭호를 썼지만 지금 보세요. 마립간. 그 전에 뭐 거서간, 차차웅 막 이런 거 썼거든. 중국의 영향을 받기가 힘든 곳에 위치한 게 신라예요.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국가들은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육로교통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과 교역할 수 있고, 백제는 일찌감치 그냥 한강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한강 타고 배 타고 중국으로 또 교역을 해서 중국의 문물을 좀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렇지만 신라는 여기 태백산맥, 소백산맥 가로막혀 있고 요 밑에 신라가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크게 뭘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내무랑한테 도움 주러 왔다고 했었죠. 그때 고구려 통해서 조금씩 또 이제 중국의 문물을 들여오면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이때 왕이라는 칭호도 야, 남들은 다 왕이라고 하는데 나도 왕할래. 왕을 쓰게 되는 거지. 나날이 새로워진다. 신라라는 이름도 쓰고요. 자, 버풍왕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제 버풍왕, 법이 흥하다. 뭔가 체계와 질서를 만들어낸 왕이 버풍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율령, 앞서 얘기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같은 체계를 말한다고 했었죠. 이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도 공인을 했습니다. 불교. 고구려의 소수리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라의 버풍왕. 이때 이제 불교가 공인이 되었다. 좀 기억해 두시고, 독자적인 연호, 건호도 씁니다. 건원이란 연호도 씁니다. 버풍왕 때. 금관가야가 이 시기에 정복이 되고요. 자, 진흥왕 갑니다. 진흥왕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전성기 때 왕이거든요. 기원전 6세기. 그래서 기원전 6세기의 지도를 보면은 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이렇게 다 차지하는 지도로 그려지게 됩니다.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다. 함흥평야까지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대가야까지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야 같은 경우는 금관가야에서 대가야까지 점령을 다 하면서 이제 결국 신라에 포함이 되어버리고요. 한강 유역 차지했다. 기억해두세요. 정복 지역에다가 단양, 신라, 적성비를 비롯한 4개의 또 순수비를 건립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음을 또 기념하기도 했고요. 화랑도라고 하는 단체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또 받아들여서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렇게 진흥왕까지 살펴봤습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순서로 4세기 백제 전성기, 그 다음에 5세기가 고구려 전성기, 6세기가 신라 전성기입니다. 배우기는 고구려 먼저 배웠지만 세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성기는 근초고왕 때 바로 백제가 먼저 왔었어요. 자, 가야연맹을 살짝쿵 살펴볼까요? 아까 금관가야하고 대가야 기억나시죠? 이 금관가야가 6개의 가야 연맹을 초기에 이끌었던 이제 초기 연맹제의 주도권 갖고 있었던 국가고요. 앞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왜구를 공격하러 왔다고 했었잖아요. 신라가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근데 이때 보니까 가야가 왜랑 친하더라고, 일본하고. 그때 공격을 같이 받아요. 이래서 좀 쇠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또 주도합니다. 아무래도 금관가야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대가야가 그 연맹을 주도하는 권력을 갖게 되죠. 이 가야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철을 많이 생산해요. 좋은 철들을 많이 생산해서 철로 된 제품들 많이 남아있고, 철로 된 이제 유물들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도 잘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멸망은 백제하고 신라가, 여기 이제 백제가 있고, 여기 신라가 있으면 그 사이에 가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야는 하나의 그 강한 국가로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6개의 가야 연맹으로 나뉘어서 막 돌아가면서 이제 좀 주도권 갖고 막 이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국가들이 침략을 해올 때마다 좀 휘청거려요. 고래들 사이에 끼어있는 새우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금관가야는 신라 버풍왕에게 항복을 하고, 그 다음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결국 둘 다 신라에게 흡수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도 살짝 살펴봤습니다. 자, 3구의 전성기 때 지도가 나와 있네요. 한강을 찾아보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지도에서는 요 백제 4세기 때 전성기 지도입니다. 그래서 한강이 어디에 있어요? 백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전성기 때 모습이고요. 여기 한강이 바로 고구려의 영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위로, 장수왕이 아래로 정책을 펼쳐서 영토를 넓혔어요. 자, 신라의 전성기 때는요, 신라가 이렇게 또 한강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초고왕, 광개토 대왕 장수왕, 죄송합니다. 근초고왕, 광개토 대왕 장수왕, 진흥왕, 이렇게 이 전성기 때 왕도 같이 기억을 해둡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많은 내용이 좀 다뤄졌었는데요.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키워드 몇 개 더 여쭤볼까요? 제가 매번 미션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다가요. 1강 미션 정답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주먹도끼, 동굴, 무슨 시대일 걸까요? 가락바퀴, 농경과 목축, 어느 시대일까요? 요 각각의 시대를 써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써야 되겠죠? 자, 저는 다음 시간 또 두 번째 강의 시간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그때 봬요.